우리 삶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들 깔깔깔 웃으면서 유쾌하게 들어봅니다. 이보다 재밌는 철학은 없다. 월요 미니 특강 박구용 왔구용. 네, 자 전남대 철학가 박구용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매번 만나뵐 때마다 이분의 센스에 감탄하는 게 우리 밖에 대장 PD가 머리를 커트를 했어요. 근데 여태까지 저걸 알아본 분이 게스트분 중에 단 한 분도 없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조그만 목소리로 PD가 뭔가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는데 라면서 얘기를 해서 제가 맞다고 잘났다고 나 알고 있었거든요. 장군님만 몰랐던 거 아니냐고. 제가 제일 먼저 알아봤습니다. PD님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자르고 온 날 바로 머리 잘랐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르면 변화를 모르면 사랑하지 않는 그러니까 겁니다. 변화를 지혜하죠. 교수님이 대장 PD님 사랑하나 봐요.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알아야 사랑이지만 안다고 사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말 해볼게요. 모든 수박은 과일이잖아요. 네. 바꾸면 어떻게 되지? 모든 과일이 수박은 되지 않잖아요. 필요 충분 조건 뭐 이런 얘기입니까? 우리 문장을 주어와 수로를 바꾸면 진위는 바뀌어요. 진리가는 유지되지 않아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진짜.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철학자들의 고민은 주로 어떤 게 고민이에요? 지금 박구용 교수님 고민은 어떤 게 고민입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요즘에 고민한 건 우리 사회는 왜 어느 순간 사람과 사람이 쉽게 친해지지 못하는가?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그러면 그에 관한 사회과학적 연구도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회과학적 연구는 충족되지 못해요. 현상을 분석하는 것만 그러니까 하지. 데이터로 그냥 표현을 할 뿐이지. 그 뿌리로 가지를 못해요. 그 뿌리에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 열망. 그러려면 이 문제를 지금까지 어떻게 다뤄왔을까를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그 예전에 위에 몇천 년 전서부터 친밀성이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뚝딱 생긴 개념은 아니니까 그럼 과거로 가서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가. 2500년의 역사를 훑어봐야 돼. 제가 박구용 교수님 제가 이제 기침 편하게 하세요, 교수님. 괜찮아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후유증이 있어서 지금 기침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저희끼리 회식을 저녁에 할 때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뭐 박구용 교수님 뭐 얘기하다가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스태프들한테. 나는 그분에게서 그분의 우주 세계가 좋다. 나는 박구용 교수님 안에 있는 내 안에 왜 그때 그러셨죠? 첫 번째 시간 나는 내 안에 존재하느냐 내 바깥에 존재하느냐. 근데 제가 느끼는 그 교수님의 그 안에 있는 그 유니버스 그 우주의 세계를 우리 청취자들한테 너무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보면 이제 지금 하고 계신 고민이 왜 인류는 이렇게 서로 친밀해지지 못하는가 지금 이 시점에서. 근데 그걸 2500년의 철학자의 역사나 철학자들의 담론을 다 훑어가면서 해야 되니까 교수님 스스로는 굉장히 피곤하겠다. 그거 이제 전문성을 갖춰가는 거죠. 그냥 혼자 사유하는 것은 가능한데 전문성을 갖추려면 다른 사람하고 의미 있게 이야기를 꺼내려면 그 역사를 알아야 되고 그 역사 하나하나의 차이를 알아야 의미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나 혼자 좋은 얘기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세상에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려면 그 정도의 고통을 감수해야죠. 진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만드는 교수님의 이 학문에 대한 열정. 발음 잘해서 학문에 대한 열정. 정말 정말 존경합니다. 그 부분은 존경하지 말고요. 존중하세요. 존경은 안 돼. 저번에 한번 했었죠. 존경은 근데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감정일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건 축적됐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존중이 중요해요. 존중. 교수님의 그런 열정을 존중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청취자분이 존경이나 존중이 영어로 하면은 리스펙트로 그렇죠. 똑같은데 맞아요. 그거를 그렇게 나누는 것에 대한 의미. 그걸 얘기하면 또 길어져. 근데 그러니까 왜 그런 맞아요. 질문을 디테일하게 주신 분이 있어요. 좋네. 리스펙트로 표현하는 게 똑같은데 맞아요. 존경과 존중. 그분은 일단 그분은 꼭 대학원 오세요. 전남대 철학과 대학원으로. 그게 이제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어떻게 찾아가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존경과 존중은 현재 의미론적으로 예를 들자면 사전적인 차이가 없어요. 사전적인 차이가 없어요. 또는 역사적인 그 어원의 역사를 가지고도 큰 차이가 없어요.
이런 식의 사고 방식으로는 두 말의 차이를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그 교수님이 얘기한 20세기의 그렇죠. 언어가 이런 측면인 거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접근법은 좀 달라야 한다. 화용론. 그러니까 언어는 어떻게 실제로 실천되느냐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존경이나 존중이란 말이 실제로 사람들한테 어떤 쓰임을 실천되느냐. 예. 거기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건 이제 그러니까 텍스트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많은 텍스트 교차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알겠죠. 네. 그냥 영어, 독일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리스펙트를 그냥 존경이라고 번역했다, 존중이라고 번역했다, 아무 때나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감을 전혀 못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러면 안 되죠. 학자들은 학자를 또 꾸짖 쓰시는 거예요? 그런 학자들이 많아요. 그 아주 중대한 문제인데 제가 최근에 발견한 것 중에서도 굉장히 칸트를 번역하는데 독일 말로는 그게 악퉁이거든요. 악퉁. 근데 그게 존중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존경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럼 또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에 전문적인 학자들은 단어 하나에 집착해야 돼요. 그 집착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 가치도 없는 거. 저게 무슨 소리야? 밥 먹고 왜 지랄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치가 없다고 보여지는 사소한 것에 몰두할 수 있어야 전문가예요. 자꾸 제가 탄식을 하는 이유는 자유의 폭력 책을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보다 보니까 700페이지가 넘는 제가 다 보지는 않았어요. 진짜 조금 일부분을 봤는데 허투루 쓰인 단어가 하나도 없다.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오랫동안 칼럼을 썼는데 칼럼을 그때 조사를 뭐 쓰는지 다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만으로 끝나는지, 그렇죠. 도로 끝나는지, 는으로 끝나는지, 또한 뭐 이렇게 어떤 연결어를 쓰는지. 사람들은 할 때겠지. 이게 다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복수를 쓸지 단수를 쓸지. 이 디테일한 거를 이거 쓰시느라고 얼마나 골치가 아팠을까. 그걸 집착할 생각이 없으면 학자가 되면 안 돼요. 학자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 가치 없는 일에 가치를 둘 수 있는 성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까 질문한 리스펙트를 갖고 문자를 주신 분은 전남대 철학과로 바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시면 환영해 주신답니다. 고통에 절망의 오솔길을 같이 걸을 수 있는 분. 좋아합니다. 고마워요. 본인은 지도 교수로서 어떤 교수님이세요? 예전에는 제가 우리 제자들 말로는 그래요. 무서운 사람. 진짜요? 네, 무서운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때는 제가 얘기하면 좀 그러긴 한데 학생들한테 그렇게 했던 게 왜 이것밖에 못 외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책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다 교수님 같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를 기준으로 삼은 거지. 그런데 이제 조금 교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학생들마다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차이에 예민해지게 됐어요. 조금씩. 그래서 지금은 제자들을 보면 저 친구는 뭐에 관심이 있지 도대체? 저 친구는 왜 저 얘기를 하지? 왜 저렇게 글을 쓰지?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하는데 관심 가지려 노력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더라고요. 많이 상태입니다. 이제 나이가 드셨나? 그래도 무섭대요. 그래도 무섭대요. 여전히. 나는 무섭다고 그래 나를. 그건 좀 신기하죠. 내가 무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죠? 이제 그 학생들이 봤을 때는 아무리 교수님이 지금 마이크 앞에서 존경이 아니라 존중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친구들은 사회적으로 학습된 기간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교수님, 특히나 박구윤 교수님 같은 그런 깐깐한 단어 하나에도 의미 부여라고 집착하고 이런 교수님 미치니까 왠지 거기서 내가 이렇게 주눅이 들고 그런 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게 좀 위험한 게 그러다 보면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요. 아예 생산 능력을 잃어버린 학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검열을 치열하게 하면 사람은 생산력을 상실해 버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수를 박구영 교수님의 제자야. 박구영 교수 제자야. 그럼 박구영 교수의 입장에서 자기를 계속 검열하잖아요. 그러면 생산력을 잃어버린다.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길로 가야 돼요. 끝까지 자기 길로 가서 교수님이 뭐 왁구용 다 여기서 이런 분이에요. 그렇죠. 1대1의 관계로 놓고 봐야 한다. 최장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자면 많은 청취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좋지만 하나하나의 반응을 가지고 자기를 검열하면 최장군의 생산성은 떨어져요. 오늘 여기서 맞춰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이게 오늘의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해도 남는 게 있다. 저한테도 진짜 뼈가 되고 살이 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좀 다른 얘기지만 마이크 앞에 선 사람들은 대중과의 호흡을 늘 생각해야 돼서 그렇죠. 대중과의 인정 투쟁을 매일매일 벌이고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아야 되는 대중으로부터. 그러면 아무래도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10개의 좋은 댓글이 있어도 한 개가 마음에 와서 콕 박히는 그런 게 있거나 뭐 문자나 이런 것도 있으면 그거에 이제 아무래도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럴 필요 없다. 예. 아니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고 다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죠. 그런 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받아들이는데 균형 감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반응도 있고 저런 반응도 있구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어른이 된다.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건 뭘까요? 어른이 된다는 건 뭐죠?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뭐죠? 우리가 아이하고 너는 아이야, 어린아이야, 아이야, 어린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나는 어린이에요. 나도 지금부터 어른이에요. 할 때 그 어른이는 뭔 차이가 있죠? 다리털 나고 이런 거 아니에요? 2차 성징이. 철학자한테 어려운 생각이 나타났네. 시장군. 그렇죠. 다리털이 나고 콧수염이 나고. 멋져요.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멋져요. 대부분 어른이란 게 뭐냐 그러면 책임을 지는 거래. 근데 저는 책임을 진다. 예. 책임을 진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이렇게 생각해요. 어른은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을 진다. 예. 어린아이는 안 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분은 성찰력이 부족한 거예요. 성찰이 부족하다. 자기 성찰이 부족한 거예요. 예. 자기 성찰이. 무슨 말이냐. 네. 우리 스스로 생각해봐요. 예. 우리 스스로가 책임을 지나요? 어린애 때에 비해서? 안 지는 것 같은데. 안 지죠. 네. 저는 지금 그래서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렇게 책임을 별로 져본 적이 오히려 없어서. 어린아이 때 책임을 더 많이 지지. 그런가요? 그렇죠. 어른이 되면 책임지는 게 아니죠. 예. 정확히 말하면 어른이 된다는 건 뭐냐? 간단해요. 내가 취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안 되면 어른이 아니에요. 인정. 그것도 인정. 내가 지금 이 방송을 해요. 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능력이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받아들이면 어른이 아니죠. 예. 깐난애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예민한 감수성이 필요해요. 제가 강의를 잘하려면 강의를 잘하고 못하는 사람 딱 하나 차이가 있어요. 내가 한 말에 예를 10명이 강의를 듣고 있어요. 10명의 표정, 눈빛, 몸의 움직임에 모두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강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강의가 돼요. 거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 내 강의를 싫어하는 사람, 안티하는 사람 이런 걸 받아들이는 것이 어린이 잘하는 거예요.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말은 아직 어른이 안 된 거예요. 더군다나 집에 가서 내가 뭘 잘못했지? 막 나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이러면 정말 깐난아진 거예요. 예? 어른이 된다는 건 내 이야기를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는. 근데 꼭 어른이 돼야 됩니까? 꼭 그런 건 아니죠. 예. 꼭 어른이 그런 건 아니죠. 마치 뭔가 인간 존재로서 완성형의 그런 느낌이라면 꼭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야 되는가? 다만 우리가 나한테 불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 불시에 어느 순간에. 불시에. 저한테도 그런 일이 많이 가끔 생겨요. 아주 드물기지만 가끔 생겨요. 어떤 게 생기는데요? 아주 드물게. 네. 예, 실현을 당한다든가 이런 거. 그럴 때 항상 나한테 기쁨이 우연히 생겨난 것처럼 내가 의도하지 않게 생겨난 것처럼 내가 의도하지 않게 슬픔도 불행도 똑같이 온다는 걸 받아들인다. 그래야 사람이 취해지지 않거든요. 그래야 사람이 매력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어른이 안 되더라도. 저한테 절절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 같습니다. 예,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기쁜 것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어느 순간 뭐 우울이라든지 뭐 약간 디프레스 그렇죠. 그런 감정들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다. 그렇죠. 저는 요새 그런 생각했거든요. 인간은 취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은 저 같은 경우는 이율배반적인 것도 인정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제 스스로. 그렇죠. 모순적이고 이율배반적인 것도 역시 나다. 모순구 자체죠 우리가. 근데 그거에서 막 뭔가 또 막 깊이 들어가서 왜 나는 이 모순적일까? 왜 나는 말과 행동이 다를까? 뭐 그렇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를 철학적이다. 인정하는 순간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된다. 네. 예. 아주 쉬운 말이에요. 나는 사람인가?
나는 사람이 아닌가? 간단한 얘기 질문이잖아요. 나는 사람이면 사람이 아니죠. 내가 사람 아닌 짐승 같은 모습도 있잖아요. 우리 그 모습 그 자체예요. 그렇죠. 예. 네. 아 인정. 예. 밖에서 도대체 공간 얘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아 이런 얘기가 너무 재밌잖아요. 아, 철학자의 고민도 너무 궁금하고 난 철학자들의 죽음도 너무 궁금해요. 아하. 철학자들 2,500년 동안 숱하게 네. 인류의 입에 오르내렸던 철학자들의 죽음은 어땠을까? 이것도 궁금해서 시간이 되면 언제 그런 얘기도 좀 그래요. 해주면 좋겠다. 네. 예. 철학자들의 사랑, 삶과 죽음, 사랑과 뭔가 그 사랑과. 안에서의 뭐 이제 그 연문 뭐 내지는 연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외도. 그건 내가 보기엔 최장군만 관심 있는 거고 사람들은 관심 없어. 아니 그래요? 재밌지 네. 않아요? 아니 소크라테스가 누가 연애했는지 무슨 상관이 있어? 아 이게 왜 그 악처가 등장하잖아요. 소크라테스는 또. 그런 또 소문 있죠. 악처는 왜 악처일까? 아니 그리고 이렇게 온 우주의 고민을 다 하고 사는 철학자들은 죽음이 어떨까? 그들의 연애는 어떨까? 이런 것도 궁금해요. 저는. 네. 아무튼 뭐 그건 그거고. 공간 얘기하죠. 본인이 알아서 누가 진행자인가요 지금? 본인이 진행까지 하시고 진행해 주세요. 제가 대답해 볼 테니까. 예. 자 공간 이야기 나눠봐야 되는데 오늘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지난번 약간 요약하고. 예. 공간에 대해서 지난주에 공간이 중요하다. 공간이 중요한데 대한민국 아파트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균실과 같은 공간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상상력이 배제가 됐고 그것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옵션을 뭐 그 영상을 보는 거라든지 뭐 커피숍을 간다든지 이런 거를 선택하고 있다. 근데 이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파트 공간에 사는 것을 비판하진 않는다. 그렇죠. 이제 그 뭐 정책적으로든 그렇죠.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든 어떤 이익 집단의 이해가 얽혀서든 그렇죠. 공간이라는 게 빠른 시간 안에 많이 만들어졌는데 네. 그것에서 사는 행위, 살고 있는 그 문화 자체를 배제하고 뭔가 그거에 반하는 얘기를 해주시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도시 재생의 관점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살짝 해주셨어요. 네. 도시의 장소가 즉 우리 삶의 역사가 녹아있는 장소들을 도시 내에 집에는 없더라도 도시 내에 많이 보존하자. 예. 그래야만 된다. 그러니까 공원만 보존할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시장도 또는 어떤 문화 공간도 어쩌면 그냥 우리 이름 모르는 사람들이 살다간 집도 가능하면 보존하자. 그래서 우리가 커피숍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문화 공간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삶에 예를 들자면 생활하기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한테 젊은이들에게 창작 공간을 돌려줄 수 있고 많은 상상력을 동원한 새로운 최첨단 어떤 그 과학 기술을 개발하는 쪽에 그런 장소를 제공할 수도 있고 그런 이거 근데 말은 듣기 좋은데요. 저는 이제 그런 궁금증이 생기네요.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시장 경제 측면에서 우리가 어쨌든 시장 경제 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것을 해나가는 주체들이 그런 선의로서 그러니까 어떤 뭐 그러니까 시장이라든지 문화 공간을 보존해 나가고 창작 공간이나 최첨단 과학 기술의 그런 공간들을 믹스해서 삶의 역사가 깃든 공간들을 그런 장소들을 많이 마련을 하는 그 뜻은 어떤 건지 알겠는데 이것도 돈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죠, 그 안에서의 이윤도 나야지 그렇죠. 되는 건데 과연 이런 접근법이 시장 경제 측면에서는 이게 솔루션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갑자기 궁금증이 시장 경제 안에서는 오로나싱 이거 다니면 저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대한 경제잖아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만들어진 유명한 미술관 어마어마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미술관, 박물관 전부 다 새로 지은 게 별로 없어요. 다 예전 거를 복원하고 예를 들면 테이트 모던처럼 유명한 그런 발전소, 폐 발전소를 미술관으로 만든다든가 예를 들면 공장을 미술 창작소로 798 중국에 지금 전 세계가 그래요. 전 세계가 다시 말하면 이미 있는 장소를 밀어버리고 새로 짓기보다는 고치고 다듬어서 새롭게 뭔가 하는 거. 그것이 사람들이 묘하게 그것을 더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동네에 조그마한 예전에 봉적 공장이 있다고 쳐봐요. 봉적 공장 조그만 방들 있잖아요. 네, 성수동에 가면 그런 공간들을 보존해서 그렇죠. 카페로 만든 공간들도 있어요. 해놓으면 가서 보면 언뜻 보면 불편하지만 재밌거든요. 그것을 나중에 이런 공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게 현대적 의미에서 사람들한테 숨구멍 같은 곳이에요. 숨을 쉴 수 있는 공간, 숨구멍, 혼구멍이 아니고 숨구멍.
아 제가 웬만하면 교수님 말할 때 말장난을 안 치려고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지금. 아니 이게 홍구멍과 숨구멍은 아주 중요한 말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말 둘. 우리 한글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혼구녕 날래 그거 혼구멍을 그렇죠. 얘기하신 거예요? 혼구멍이 무슨 뜻이겠어요? 혼이 들고 나는 구멍. 그러니까 혼을 내야 돼, 혼구멍을 내야 돼요. 혼을 내야죠. 혼난다? 그러면 안 되죠. 혼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혼을 내면 그 혼이 빠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이란 게 뭐죠? 그러니까 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간 얘기해야 되는 두 가지. 익숙해요. 썬킴 씨랑도 맨날 무슨 얘기하다 갑자기 막 세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간 얘기해야 돼. 큰일 났네. 아 괜찮아요. 정신 얘기하다 왜? 정신 있어야 되잖아요. 정신 있어 없어요 우리 둘 다. 우리요? 지금 정신 없는 것 같은데. 정신이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정신도 우리가 쓰던 말이 아니에요. 혼. 또. 혼. 뭐가 있을까요? 백. 그렇죠. 혼백. 그렇죠. 또는 넉. 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혼이 있어야 되잖아요. 혼을 내면 혼이 나가버린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안 되지. 큰일 나지. 그러니까 혼이 들어오게 하려면 혼에 구멍을 뚫어줘야 돼. 혼이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을 뚫어주는 거예요. 그 혼구멍을 내야 한다는 게 그렇지. 맞다. 혼이 들어오게 하는 건데 언어는 축약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 낸단 말은 혼구멍을 낸단 말이 축약형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알고 써야 돼요. 그냥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너무 혼내다 보니까 애들이 정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혼구멍을 내줘야지 혼을 내버리면 안 돼. 중요한 얘기예요. 혼을 내면 안 된다. 혼구멍을 내야지. 혼구멍만큼 중요한 게 숨구멍인 거죠. 숨구멍. 근데 이런 공간들 지금 얘기한 그런 공간들이 숨구멍의 역할을 한다. 숨을 쉴 수 없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질식사하니까. 질식사하죠. 우리가 목숨이란 말도 뭐예요? 목에서 숨이 넘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숨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숨구멍이 뭐냐? 도시의 장소다 이거죠. 우리가 변화, 오래된 삶의 역사를 품고 있는 장소가 도시 곳곳에 있어야 돼요. 공원과 장소가 많으면 많아야 우리가 숨을 쉬고 살 수가 있어요. 숨을 쉬고 살 수가 있어. 숨 쉬고 살자. 어떤 물리적 숨이 아니라 정신적인 숨을 쉬고 살아야 돼. 그러면 지금 이제 이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대한민국 사회, 뭐 특히나 서울 사회 이 장소에 대한 게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엄청 부족하죠. 너무 부족하죠. 엄청 부족하죠. 전 세계에 어느 가도 우리나라 지금 특히 서울처럼 숨구멍이 없는 도시는 없어요. 이게 저 맨체스터에 살다 한 1년 반 정도 살았는데 거기 막 산업혁명의 그 저기잖아요. 장소잖아요. 옛날 건물들이 진짜 많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지어졌던 건물들을 다 안에 가보면 낡고 막 수도꼭지도 이거 찬물 뜨거운 물 따로따로 나오는 건데도 불편하긴 하지만 마음은 숨구멍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숨구멍인 거 그게. 그걸 고칠지 몰라서 안 고치겠어요? 그러니까요. 없앨지 몰라서 안 없애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서 도시는 걸어서 우리가 피곤함을 안 느끼는 보통 사람 누구나 다 걸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하루에? 아니 그냥 보통 내가 지금 걸어. 누구나 다 걸을 수 있는. 한 2시간? 왜 그래 젊은. 그러니까 15분 정도 걸을 수 있잖아요. 큰 부담 없이. 큰 부담 없이. 커피숍 가도 점심 먹으러 갈 때 걸어갈 수 있는 시간. 그 시간. 보통 15분 안 걸어요 사람들이. 점심 먹으러 갈 때 차 한 잔 마시러 갈 때 15분 정도는 우리가 다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15분 안에 반드시 숨구멍이 있어야 돼요. 그게 좋은 도시예요. 15분 안에 반드시 어디에서나 서울 시내 어디에서나 15분만 걸으면 반드시 그곳에 숨구멍이 있어야 된다. 없어 근데 그게 없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없어요 정말. 그게 지금 유일하게 커피숍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너무 각박해진 거야. 그래서 이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죠. 숨구멍을 찾아주자. 도시의 숨구멍. 그 독일에 사셨었잖아요. 그렇죠. 5년 동안. 거긴 어땠습니까? 천지가 숨구멍이죠. 거기는. 그때 과호흡하신 거 아니야? 숨을 너무 많이 쉬어서. 근데 그때는 15분에 한 번씩. 15분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나가면 코앞이. 예를 들면 5분 거리 안에 다 숨구멍이 있어요. 어떤 숨구멍이는 딱 두 가지예요. 간단해요. 자연 공간. 공원이죠. 역사 공간. 딱 두 가지예요. 자연이나 사람이 만들어 온 것, 자연이 만들어 온 역사를 품고 있는 공간. 자연이 만들어 온 공간을 품고 있는 게 공원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만들어 온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 있으면 그걸 보고 우리가
그 숨구멍을 느낀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00년, 200년 된 건물을 예. 어떤 식으로 보존돼 있으면 네. 거기를 지나가다 보는 순간 그게 숨구멍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개발의 관점으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없애버리면 안 되죠. 아니 근데 이 빈 공간을 혹은 이 낡은 공간을 혹은 이 역사적인 공간을 이거 리노베이션하고 싹 밀고 다시 뭐 부시고 짓고 하면 이게 더 이익이 많이 나는 공간. 뭐 이렇게 그렇게 더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일상적 삶은 집이 없어졌어요. 집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최장군 집 있어요? 집 있었어요. 최장군. 저요? 네. 집 있어요. 집 있어요? 네. 진짜? 네. 사람들은 뭘 착각하냐면요. 건물하고 집을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교수님께서 집이 있어요라고 하는 거를 저는 한 단계 더 가서 집이라는 게 저희 첫째 시간에 얘기했지만 삶의 역사가 쌓여 있는 공간, 역사가 쌓여 있는 장소를 집이라고 규정한다면 저는 집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집은 짓다가 모인 거예요. 짓다라는 짓다의 총괄 개념이에요. 짓다. 쌀을 짓다, 밥을 짓다, 네. 뭐 옷을 짓다 할 때 그렇죠. 지에다가 시옷 받침에 그렇죠. 짓다. 짓다의 총괄 개념, 총합 개념이 집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집이란 짓는 행위가 전부 축적된 곳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그 장소 안에서 모든 짓다의 행위가 그렇죠. 발생한다. 우리 순수 지난 시간에 살다란 말 얘기했잖아요. 예. 살다란 말이 우리 한글로 할 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말이 짓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회적 행위를 짓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회적 행위. 예, 모든 이야기를 짓다. 예. 자, 아주 쉬운 말 하죠. 아침 밥을 짓다. 짓죠. 노래도 짓고 약도 짓죠. 농사도 짓죠. 그렇죠? 네. 웃음도 짓죠. 다른 사람한테 미소를 짓다. 웃음을 짓잖아요. 눈물도 짓고 매듭도 짓죠. 관계도 짓고 다 짓는 거예요. 편지도 옛날에는 짓는다고 그랬어요. 편지를 짓는다고 했습니까? 네. 우리 어머니는 제가 우리 어머니 얘기했잖아요. 네. 제 어머니는 그 짓다는 말 제가 왜 우리 어머니가 연세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옛말을 많이 쓰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에 예민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짓다는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 썼어요. 뭐라고 거의 다 짓다고 그래 그냥. 뭐 오늘 하는 행위를 마지막에 짓다고 그래요. 항상.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한테 어렸을 때 마을에 할머니들이 편지를 지어달라고 오신 분이 많았어요. 글을 못 쓰신 할머니들이 서울에 있는 자식들한테 편지를 쓰고 싶다는 말은 절대로 안 쓰세요. 편지를 지어달라. 네, 지어달라 그래요. 그 짓다예요. 편지도 짓는 거예요. 글도 짓는 거고. 그 모든 게 축적된 게 집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라고 하는 곳에 그 우리가 살아온 예를 들자면 최 장군이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쳐봐요. 가정에서. 부인이든 남편이든 같이 살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어온 집이 있나요? 아니면 건물만 있나요? 그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한다. 그렇죠. 집이 있어야 사람은 안정감이 있어요. 근데 집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죠. 그러니까 아파트에 큰 건물 공간만 있으면 사람은 불안해요. 집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겨우 가족들끼리 식구들끼리 한마디로 말하자면 집을 지어요. 집이 아파트에서 거의 비슷비슷하지만 차이가 없으면 집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차이를 가지고 막 집을 져요. 그런데 이사를 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사를 가면 이제 도배장판부터 새로 싹 하고 싹 없애버리고 남이 지어온 걸 싫어하잖아요. 없애버려요 우리는. 딱 또 우리가 그동안 지어온 가져가고 싶어요? 안 가져가고 싶어요? 안 가고 뭐 새로 다 장만하고. 대부분 부부간에 이사 갈 때 차이가 있어요. 버리자 그리고 가지고 가자. 남편이 버리자고 그래요? 아내가 버리자고 그래요? 되게 특징이. 아내가 주로 새로 구비하고 싶어 하지 않나요? 그렇죠. 아내가 대부분 버리고 싶고 남편이 가져가고 싶어요. 그 왜 그럴 것 같아요? 새 물건에 대한 욕망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너하고 함께 지어온 집이 싫은 거예요. 이건 유머로 드린 말씀입니다. 이것만큼 깊은 울림이 없었다고 지금 밖에서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또 퀴즈 왁구용 내야 됩니다. 왁구용 퀴즈. 방송을 쭉 들으신 분들 어렵지 않게 맞추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방금 박구영 교수님께서 도시의 장소 도시 속에 이런 장소들이 많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 장소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이 표현을 썼어요. 우리의 도시는 이 구멍이 없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는데 저희가 또 보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구멍이 무엇인지 1번 쥐구멍, 2번 숨구멍, 3번 콧구멍, 4번 귓구멍. 놀라워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 귓구멍으로 흘려듣지 마시고 그러면 홍구멍 내드리는 수가 있어요. 자.
우리의 도시에 이 구멍이 없다. 이 구멍이 많아져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1번 쥐구멍인지 2번 숨구멍인지 3번 콧구멍인지 4번 귓구멍인지 흘려듣지 마시고 정답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긴글 100원 TBS 앱 무료니까 이쪽을 통해서 정답 주시면 저희가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올게요. 자, 4시 상륙작전 최장군입니다. 월요일 전남대 철학과 박구용 교수님과 함께 박구용 왔고요.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동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왔고요. 자, 박구용 교수님이랑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퀴즈 한번 다시 내드릴게요. 우리의 도시 이 구멍이 많아야 되는데 이 구멍이 없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비유를 해 주셨는데 이 구멍은 무엇일까요? 1번 쥐구멍, 2번 숨구멍, 3번 콧구멍, 4번 귓구멍. 우리 작가가 다른 구멍을 내고 싶었는데 참았다고. 그 구멍 뭐죠? 다른 구멍 내고 싶었던 거? 이왕 이렇게 된 거 적어주세요. 뭐지? 나 상상이 안 가는데. 상상력 제고됐나? 뭐지? 이거는 방송은 불가하잖아. 그거 안 되는 말이에요? 써본 적이 없네요. 그래요? 한번 써볼까요? 아니요. 생각해보세요. 예, 여러분 뭘까요? 예, 생각해보세요. 몸에 있는 구멍입니다. 그렇죠. 다들 네. 이용하는 그 구멍. 자, 근데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왠지 그거를 다 또 보내실 것 같아서 여러분 자극적이긴 하지만 그 구멍이 퀴즈의 정답은 아닙니다. 예. 1번 쥐구멍인지 2번 숨구멍인지 3번 콧구멍인지 4번 귓구멍인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긴글 100원 TBS 앱 무료니까 이쪽을 통해서 보내주세요. 요새 귓구멍이란 말은 잘 안 쓰긴 하네요. 거의 그렇죠? 안 써본 것 같아요. 귓구멍. 왜 그러죠? 왜 우리가 안 쓰는 거지? 귓구멍을 막고 살아서 그런가? 왜냐하면 요새 젊은 학생들 이 블루투스 이어폰 다 꽂고 다니잖아요. 귓구멍을 막고 다니잖아요.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잘 안 쓰는 이유 중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귓구멍을 닫는다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라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내가 선택적으로 듣겠다. 내가 듣고 싶은 거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듣겠다. 의지가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귓구멍을 열어놓고 있는다라는 거는 나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들리는 소리들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걸 의도적으로 뭐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이런 걸로 막아버린다. 네. 그래서 원래 그 감각 기관 중에 우리가 오감각이잖아요. 오감각. 그러면 첫 번째가 시각. 그다음에가 청각. 그다음에가 미각, 후각, 촉각 그러잖아요. 그중에 뭐가 가장 우리 철학에서 중요시 여겼을까? 촉각. 세상에서. 촉각. 네. 아니에요? 최장군 저는 촉각. 저는 촉각. 그 감각에 사실은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 텐데 감각에 대해서 또 다시 감각에 대한 철학적 논의가 아주 있거든요. 감각이란 뭐고 감각이 왜 중요하고 어떤 아리스토텔레스가 좀 그런 쪽에 예민했던 거 아닌가요? 많은 철학자들이 다 예민한데 아무튼 나중에 기회 되면 다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청각과 시각 중에 무엇을 중심적으로 봤을까 사유에서? 시각보다는 전 청각일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아무튼 그런데 문명은 시각 중심으로 발전해 왔어요. 특히 서양 문명은. 보여야지 믿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감각적으로 지금 어떤 사회적인 관계에서 얼굴이 예쁜 사람이 좋아요.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더 중요해요. 매력적이에요. 저처럼 예쁘기도 하고 목소리도 좋으면 농담이고. 어쨌든 그런데 시각은 주관적인 거라고 해요. 주체를 세우는 적.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같은 시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개별적으로 왜냐하면 나는 원빈이 잘생겼는데 나는 현빈이 좋아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최장군하고 나하고 지금 가장 가까운 공간에 있잖아요. 네. 가장 가까운 공간에 있어도 같은 걸 볼 수가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 물병을 보더라도 서로 다른 위치에서 보잖아요. 다른 위치에서 보기 때문에 절대 같이 볼 수가 없어요. 이걸 한 곳에 모아놓은 게 피카소의 그림이잖아요. 입체파의 그림. 이 수많은 시선을 하나에 압축해 놓은 거거든요. 그게 쉽게 말하자면 메타버스 세계고. 그 출발점이 피카소의 그림이죠. 그렇군요. 알리가 있나요, 제가?
그 마치 모든 질문과 모든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똑같은 지식 수준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조금 전에 시작할 때 교수님께서 지도 교수님으로서 본인이 깨달았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봤을 때 아직도 안 깨달았다. 아직도 멀었다 이분은. 예. 네, 아무튼 그건 딴 얘기지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다를 수밖에 없다. 그게 그 주체성이에요. 공동으로 갖는 게 아니에요. 예. 각자의 특성을 갖는 거예요. 주체성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자신만의 관점을 중시하면 중시할수록 시각이 중요하겠죠. 시각, 관점이란 말이 그래서 생긴 거잖아요. 관점이란 말도 시각 중심이잖아요. 뷰 포인트. 뷰 포인트로 관점을 말하잖아요. 그럼 청각이란 뭐죠? 뭐냐 이거죠. 같은 공간에 있으면 대부분 같은 소리를 들어요. 주파수나 이런 것도 다 똑같이 들리니까. 그러니까 이건 공동체적 감각인 거예요. 그래서 청각이란 기본적으로 공동체성이 아주 강한 감각인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했냐면 지금 귓구멍이 없어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귓구멍을 닫아버리는 세계가 처음 펼쳐진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예전에는 귓구멍을 닫는다는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귓구멍 얘기를 많이 한 이유가 뭐냐면은 옛날 사회에서는 공동체성을 상대한테 요구할 때 귓구멍을 너 뚫었냐? 이러지. 귓구멍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와 나하고 지금 한 공간에 있는 거니? 한 세계에 있는 거니? 한 소리를 듣고 있는 거니? 그렇지. 우리 함께 지금 살고 있는 거니? 이런 최근을 할 때 반드시 쓰는 말이 귓구녕이란 말이었어요. 그만큼 귓구멍은 공동의 어떤 것을 향해 있는 감각이란 말이죠. 귀를 손을 대지 않고 닫을 수가 없잖아요. 귀를 막지 않고 닫을 수가 없잖아요. 눈은 바로 감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세상에 우리가 처음 닫혔냐? 귓구멍을 닫는. 눈을 닫듯이 귀도 닫을 수 있는 시대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귓구멍이란 말을 이제는 공동체적 감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안 쓰게 됐다. 그런 철학적인 사유를 밖에서 했기 때문에 보기로 귓구멍이 나온 겁니다. 저렇게 기쁜 뜻이. 그걸 나보고 말하라고 귓구멍에 예시로 들어준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귓구멍이 오늘의 정답은 아니고 어떤 게 정답이었는지 보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공간으로 우리가 장소로 얘기를 돌아와서 아까 어떤 얘기까지 하다 말았죠? 집. 짓는 공간. 짓는 것의 총합이 집인데 그렇죠. 우리는 지금 그 장소 안에서 무수히 많은 짓는 행위들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역사가 숨어있는 품고 있는 어떤 장소가 나에게 있는가 지금. 예를 들어 저는 고향이 있다고 했잖아요. 고향에 가보면 그 순창? 안에 있죠. 순창에 가면 있어요. 순창에 가면 집이 있고 그 집에 내가 어렸을 시절 했던 낙서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 집에는 그럼 지금 현재 누가 살고 계십니까? 누군가 살고 있겠죠. 근데 가보지는 못하는 가죠. 간다니까요. 지금. 가요? 누군가는 살고 계시고. 그런데 그 집에 제 가족이 살고 있는데 제 형제 살고 있는데 그 집에 어렸을 때 나 몰래 해놓은 낙서가 있어요. 뭐라고 써 있으면 박구용, 왁구용, 박구용, 빠꾸용. 근데 그거 공개할 수는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 아주 그 작은 감성, 그 동네 아주 예쁜 어떤 여자에 대한 감성을 다 써놓은 게 있거든요. 더 궁금해지는데 뭐라고 쓰겠습니까? 이름은 안 밝혀도 되니까. 나는 널 영원히 사랑할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그 공간에 갔을 때 그 여인은 지금 뭐 하면 살지 난 모르지만 내 마음이 따뜻해지겠어? 차가워지겠어? 따뜻해지죠. 그런 곳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장소, 그게 집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그게 어렵잖아요. 어렵더라도 그런 장소가 많아져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좀 어떤 분들은 조금 가능하면 딸이 시집 갈 때, 아들이 멀리 갈 때 버리지 않고 두잖아요. 그 집을 간직해 주는 거거든요, 부모가. 왜? 어딘가에 내가 다시 돌아가면 집이 있다는 것만큼 따뜻한 감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집을 제거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올 집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을 남겨두는 거죠. 근데 그것을 너무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황량해지죠. 불안하죠. 항상 돌아가고 싶다는 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있어야 된다. 돌아갈 집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약간 이것도 다른 얘기긴 한데 네. 이게 좀 뭐 그 작년에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이태원 참사 이제 12구 참사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 부모님들의 인터뷰를 이제 좀 보다 보면은 그때 이제 희생된 친구들 젊은 친구들이 살았던 그 공간 그 장소를 그냥 그대로 간직하는 부모님들이 대다수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그 삶의 역사나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언제 죽었다고 말할 수 있냐면요.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아까 생물학적으로 죽은 거 있잖아요. 또 하나는 뭐예요?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완전한 죽음이죠.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죠? 자식이 죽었지만 죽었다고 해서 내 삶에서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집을, 장소를, 흔적을 보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억을 보관하는 거거든요. 기억을 보관하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오랫동안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어요. 그게 우리 한글에 남아있는 게 집이란 말이에요. 집이 있어야 된다는 말, 그 말이에요. 집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내 소유권으로 뭐 등기부등본에 올라가고 이거 아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예. 이 말 가지고 제가 몇 시간 동안 더 얘기할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 역사에서 얼마나 집이라는 게 중요한 말이었는지. 집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남이 집에서 남이 소유권이 있는 건물이라도 내 집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수백 평의 수십 채의 건물이 있어도 내 집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집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지금 많은 불행한 자식을 잃거나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네. 그걸 쉽게 버리지 않죠. 예를 들자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함께 살았던 집 쉽게 못 팔잖아요. 그렇죠. 예. 아파트는 그런 느낌이 없죠. 그러나 예를 들자면 단독주택에 살았던 부모님이 살았던 곳 돌아가신다고 쉽게 팔 수 있습니까? 쉽게 못 팔죠. 특히 시골에 있다 못 팔죠. 왜? 그것은 기억이고 기억 속에 이제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숨구멍일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런 집을 간직해야 되는 거죠. 돌아올 집이 있어야 되죠. 돌아갈 집이 있어야 되겠죠.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도 중요하죠, 물론. 응? 아, 그렇구나. 그러면 자, 시간이 어떻게 돼요? 한 5분 정도 더 할 수 있어요? 더 한 5분, 10분 정도? 그러면 이제 그 짓다의 총합인 그 집에서 비록 우리가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집을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집을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을까요? 아, 그렇지. 집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을까? 짓다라는 것을 잘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그렇죠. 안에서 그 그렇죠. 장소 안에서 짓는 그렇죠. 것들을 그렇죠. 많이 해야죠. 자, 다양하게 해야죠. 밥도 지어봐야 되잖아요. 같이 밥도 짓고 노래도 짓고 이야기도 짓고 그런 거죠. 짓는 거예요. 함께 뭔가를 하는 거예요. 함께. 웃음도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눈물도 짓고 웃음도 짓고 다 함께 짓다가 녹아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사진만 찍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 사진도 중요해요. 네. 하지만 다양한 사진이라고 하는 게 장점은 그 짓다를 품고 이 가상세계에다 축적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거기에다가 물리적 공간까지 있으면 더 좋겠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짓는 행위를 다양하게 재미있게 유쾌하게 그래서 우리가 아쉬운 게 여전히 서양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문화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서양에서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유럽에서 살아보니까 좋은 친구가 된다는 것은 반드시 집으로 부르는 거예요. 홈파티. 집으로 부르지 않는 사람을 친구라고 하지 않아요. 친구가 아직 아닌 거예요. 집에 불러와서 내 집을 함께 지어야 친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쉬운 게 우리는 밖에 나가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집에 커피숍 어디서 만나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도 밖에서 만나죠. 그런데 친구라고 하는 의식은 반드시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네요. 그렇다니까요. 예. 반드시 집에 불러야만 친구예요. 예. 집에 부르지 않은 사람은 아직까지 친구는 아니에요. 이제 그 영국에 살 때도 생각해보면 밖에서 만난 기억이 별로 그렇죠. 없어요. 네. 다 집으로 가서 만나고 저녁을 먹는다든지 뭐 차를 마신다든지 하는 게 있었지. 우리 어디 몇 번가에 있는 뭐 커피숍에서 만나 이랬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제일 또 아쉬운 게 여러분들이 이제 저 방송을 들으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내 자녀가 내 아들 딸들이 20살 됐어. 처음 20살 이전에도 그럴 수 있지만 누군가 사랑하게 됐어요. 그 사랑은 어디서 해야 돼요? 집에서 해야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텔로. 이건 심각한 거예요.
사랑의 역사를 다 제거해 버려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호텔, 네. 모텔, 무인텔 네. 뭐 이런 데를 가는. 사실은 대부분의 가장 소중한 경험이잖아요. 예. 20대 성인이 되거나 어쨌든 그 언저리에 경험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집에서 해야죠. 근데 집에서 안 해요. 연인들을 만나는데 집에 와서 만나야 되잖아요. 네? 이게 갑자기... 너무 중요한 일인데 예. 우리가 지금 너무 중요한 인간의 감정을 제거해 버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예. 잘못된 도덕관으로. 사실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모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죠. 자기 집에서 자기 방에 와서 사랑을 나누는 거죠. 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네. 집이죠. 그래야 기억에 남죠. 오래 간직할 수가 있죠. 네? 이런 것은 의외로 중요하다. 의외로 중요하다. 의외로 중요하다. 자꾸 웃음이 나는 게. 예. 그러려면 예를 들면 자녀가 성인이 된 자녀가 집에 오잖아요. 집에 오면 무조건 최소한 나가줘라. 밖으로. 예의 있게. 가서 막 문 두드리면서 막 문들 놓고 하고 막 5분마다 놓고 하고 이런 뭐 쌍식한 행동하지 말자. 그래야 그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아이들이 정말 사랑이 뭔지를 알고 그 사랑을 간직한 집을 지으면서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아이들에게 집을 뺏지 말자. 사랑의 집을 뺏지 말자. 네. 저는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집에서도 잘 사랑을 나눴기 때문에 그렇다고 특별히 좋은 것은 없죠. 근데 그런 게 추억이 되죠. 그렇죠. 간직이 된다니까. 간직이 되죠. 왜냐면 이제 버려지지가 않아 이건. 20대 때 대부분은 막 밖에서 그렇죠. 나가서 부모님의 눈을 피해서 그렇죠. 뭔가 이제 그런 패턴의 연애를 했다면 집에 못 온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19금 아니에요. 이게 짓는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도 뭐든 다 짓는 거니까. 네. 철학 특강입니다. 예. 집에서 있는다고 안 하는 건 아니다. 네. 예. 네.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다.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스태프들이 광주에 한번 초대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교수님이 아무 대답이 없으셨어요. 우리는 친구가 아니었나 봐요라고 밖에서. 예. 네. 아직 아닌가 보죠. 그걸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교수님께서 오라 마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날이 오겠죠? 확답을 하지 않으셨다. 자, 퀴즈 맞고요.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시 이 구멍이 없다. 정답은 2번 숨구멍이었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정답 보내주신 분들 연락드릴게요. 꼭 기다려주시고요. 교수님의 그 광주 시민자유대학 일하는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소는 첫째 물리적 장소가 있고 비물리적 장소가 있겠죠. 저희들은 이제 현대 사회에 오면 물리적 장소에 집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자유대학이라고 하는 곳은 다양한 곳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한 기관, 조직, 단체와 MOU를 체결하고 MOU를 예를 들면 시립미술관하고 MOU를 체결해서 시립미술관 함께 기획해서 함께 시립미술관에 강의할 수 있죠. 광주 교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교육연수원에서 같이 할 수 있죠. 그런 것도 하지만 동시에 광주에 가면 광산구에 오래된 한옥이 있어요. 문화유산 있거든요. 거기 광주 시민자유대학을 사용하고 있고 그 한옥에서 조그마한 강의들을 많이 해요. 거기서는 한옥은 큰 장소를 제공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옥이고 오래된 한옥이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는 우리 광주 시민자유대학이 있는 이 광산구는 일종의 호남 문명, 광주 문명의 메소포타미아라고 할 수 있는데 강 사이에서 2000년 전에 이미 거대한 수레바퀴와 거대한 악기들이 발굴된 곳이에요. 광산구 그쪽이요. 그러니까 아주 문명이 이미 신석기 청동기 시대 문명이 있는 사만의 문명의 발상지기도 해요. 아주 중요한 거죠. 농사짓고 농사짓는 거 쉽게 또 이것보다 훨씬 도구 수백 도구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악기가 있다. 슬기라는 악기가 있어요. 현악기가 있어요. 현악기가 발굴됐어요. 2m가 넘는 수레바퀴가 발견됐어요. 2000년 전에 그런 곳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시민자유대학이 있습니다. 이 시민자유대학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광주 시민분들만 들으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물론. 다 모든 시민에게 열려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저를 보고 저는 이제 시민들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좋다. 그래서 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해보자. 그래서 제 뜻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돈을 냈어요.
돈을 내야 돼. 네, 뭘 보고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믿고 돈을 냈어요. 믿고 돈을 내고. 그래서 저희가 공적 단체를 만들고 그래서 광주 시민자유대학은 시민들이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고 그래서 같이 교육하고 연구하고 특히 학문과 예술을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시민 스스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시민 자유대학. 교육단체. 교육단체. 그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후원도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이 또 후원해 주시고요. 교수님 오늘 이야기도 너무 재미있었어요. 다음 주에 이어지는 또 공간, 장소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시간이니까 또 함께 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